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의 이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러시아 분이신데 원불교 교육자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61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와 그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넓지만 되게 얇게 아는 모스크바 항공대 졸업생 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험소녀 서진영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발칸 4개국을 다녀왔는데요. TV 프로그램으로 크로아티아가 많이 떴잖아요. 네. 그쪽 부근을 다녀왔는데 역시 사람은 자연을 봐야 됩니다. 누구랑 다녀오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 다녀왔습니다. 아. 어머니와 이제 부녀 여행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좋죠. 네. 시집 가기 전에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예행 연습으로. 앞으로 자주 가셔야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다 회사 생활이 똑같죠. 회사원이 똑같은데 무언가 선택을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매우 좋은 선택인지 안 좋은 선택인지를 너무 가늠하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오한. 네, 인생의 선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 녹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좋은 방송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드디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러시아 분이십니다. 러시아 분인데 원불교 교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한국말 정말 잘하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살았고 한국말도 러시아에서 배우게 돼서 이제 한국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원불교 교무가 되기로 결정하고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첫 발령도 역시 한국에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산 지가 9년 됐습니다. 그럼 러시아 성함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한국 이름이 원신영 교무님이 되신 건가요? 모든 원불교 교도라고 하거든요. 신자를. 모든 원불교 교도가 법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것을 받았는데 신영이라고 믿을 신의 길령 신영이고 또 외국인들한테 원씨 동그라미 원불교 할 때 그렇게 주니까 제가 원신영이 됐고요. 원래 이름은 미하일 압데예프. 미하일 압데예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사실 원불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답변은 우리 원신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올해로서 원불교는 10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원불교 100주년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만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원불교 만 10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4월 달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우 크게 행사를 열었었던 것도 있었지요. 일상적으로는 길 가다가 건물 위에 동그란 원이 있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처럼 원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 원불교의 그 건물이고요. 교당이라고 불리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법회라는 것을 보면서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는 대한민국의 법적 4대 종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입니다. 그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이 원불교를 창립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고 원불교는 사실 생활 종교라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불교 하면은 이제 불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불교와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해서 원불교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원불교 아닌 분들의 다양한 어떤 의견하고 또 원불교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다른 스승 없이 혼자 개침을 얻었는데 한 번 꿈속에 스님이 나타났답니다. 그 스님이 세상에 금강경이라는 것이 있나니 한번 찾아보소 해가지고 깨어나서 영광 옆에 길룡이거든요. 태어난 것이 옆에 있는 큰 사찰은 불갑사라고 해요. 불갑사에 금강경 하나 있다고 하더라. 그때 이제 금강경도 보시고 성경책도 보시고 다양한 종교 경전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종교가 근원이 똑같다. 다만 그 창시자의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깨달음 깊이가 가장 원만하고 다양한 면을 가진 것이니까 나는 내 스승님을 석가모니로 그 연원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 회상을 만들 때 불교식으로 하겠다. 그 역사가 그러고 사실 대종사님 때 원불교라는 이름을 그때 일제시대 때라 감히 못 썼어요. 그때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을 원불교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그 사회의 의논이 있는 건데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원불교 안에서도 어떤 교무님들이 당연히 불교다. 아니 원불교는 다르다. 불교가 아니다. 이게 원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원불교 지도자를 종법사라고 하는데 4대 종법사이신 좌산 종법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원불교는 당연히 불교지만 원불교다. 좀 재미있죠 말이. 그 정통 불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불교는 불교지만 새불교다. 그렇다면은 원불교는 불교에 비해서 좀 더 개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예, 그 이제 그 비유로 말하자면 영어로 오르토독스라고 하잖아요. 종교회나 천주교가 있는 반면 이제 개신교가 있고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개혁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면은 불교에서 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원불교 안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한 부분 있고 그 실패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불교계에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 또 공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유찬 PD가 예를 든 것처럼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는 로만 카톨릭이 그 당시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되게 많은 비리와 많은 안 좋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의지가 강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던 거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통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과 깨달음은 너무 좋지만 현대 생활에 조금 더 어울리는 새로운 종교 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저기 계기로 말하자면 제가 달라이라마의 책도 본 적이 있는데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말씀하셔요. 불교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빠지고 그 역사가 지나면 모든 교단이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또 너무 대중들한테 너무 멀어지게 됐고 그래서 원불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가 있고 그리고 그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개혁해서 교리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도 있고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로 세운 것도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정통 불교에서는 원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불교가 사실 스님들의 특성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면 스님에 따라 이제 불교하고 사이가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원불교 안에서도 한국 정통 불교에 대해서 잘못한 말들이 없지 않았어요. 대종사님 때 교류가 활발했고 제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까지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국가법이 모든 불교 시설이 국가 것이 되는 것으로 법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이나 그런 것은 원래 국가에서 지은 거라 크게 어떤 영향 미치는 게 없었지만 원불교 교단은 신도의 그 돈과 힘으로 혈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베낄까봐 특히 그때 원불교 불교 아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데서도 어떤 마찰이 생긴 부분도 있어요. 좀 심플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101년 전에 원불교를 세우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개교 표가 있습니다. 원불교를 왜 세우셨냐라는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물질 문명이 개벽되니 정신 문명을 개벽하자. 이미 100년 전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예언하신 게 앞으로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그 과학 문명을 따라가기는커녕 거기에 종속이 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신의 힘을 키우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 드릴게요.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많은 사상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 그게 있는데 물질 발전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정신이 너무 약하니까 물질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기 정신만 키우면 그러면 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가 온다. 그 입장이에요. 사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잖아요. 그래서 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왜 원불교라는 이름을 쓰셨을까? 원이 뭐냐면 진리요.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이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순리 자연 그대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우주의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원자로 동글 원자로 그렇게 원만하다는 의미도 되고 완벽하다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자가 들어가는 거는 부처님 할 때 불자인데 부처라는 뜻은 묻다. 러시아어 안에 무지지 пробуждаться. 이게 깨어난다는 뜻인데 이제 그 깨달음의 의미거든요. 인도에서 쓰는 산스크리트어하고 슬라브어하고 이제 뿌리가 같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도 서로 비슷해요. 무지지 pробуждаться. 그건 또 몰랐네요. 묻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을 알려면 깨쳐야 된다. 그런 가르침. 이 원불교. 원불교 교장을 가면은 이론상이라 불려가지고 바로 동그라미. 맨 정면에 동그라미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르네상스 때 다빈치인가 누가 그때 유명한 화가 중에 부자가 그때 성당 짓고 하나님의 그림 그리라고 이렇게 했더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동그라미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교나 원불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깨침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네, 어쨌거나 저희가 뭐 아주 원불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런 원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1974년도에 제가 소련에서 태어나고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좋아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음악, 언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화학. 사실 진로를 생각해서 그 화학 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안전하니까 MGU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 화학과 거기 입학하고 모스크바 그때부터 계속 모스크바에서 살았어요. 4학년 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독일어 배우려고 했는데 상당히 돈이 비싸더라고요. 학원이나 그런 거 다니려면. 그때 그 언어에 미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미쳤냐면 20개 국어를 동시에 배웠던 친구 있었어요. 만약에 네가 정말 상관없다면 차라리 한국어를 배워봐라. 거긴 한문을 안 배워도 한글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진짜야? 막 이제 좋아했어요. 그 말을. 저희가 새벽 5시까지 술 먹고 있었는데 8시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친구가 막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막 끼워갖고 그때 공짜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데가 원불교였어요. 그때부터 말 배우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과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단체라고 혹시 이제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 다니고 원불교 냄새도 안 나고 2년 다니고 3년, 4년 이렇게 지나서 한국어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든 거죠. 도대체 도대체 뭘까? 뭐길래? 그래서 그때 불교에 대한 책 몇 개를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나도 그 불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친구들이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한국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고리안들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있는데 고리안 부르니까 부모님이 또 한국 이름 줬나 보구나. 근데 어느 날 막 옆에 있는 러시아 사람도 한국 이름 부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이름이 뭐냐고. 이거 불교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불교 이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오신 날에 준다고. 그때 알아봐가지고 이제 그게 입교식인데 왜 이 원불교 입교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냥 내 세계관하고 맞다 이렇게 썼더니 교무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영이라고 되고 정말 그때 불교 신자 되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있었어요. 원신영 교무님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국립연구소 쪽에서 화학 관련된 연구소 생활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이게 매우 커리어가 좋으신 분인데, 엘리트신데요? 네, 엘리트셨죠. 연구소가 이제 화학 연구소 아니었고 물리학 연구소인데 그 화학 전문가가 필요해서 제가 뽑혔어요 거기에. 뭐 과학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런 생활 안 해본 사람한테 뭔가 좀 특별하고 이렇게 막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일상이에요. 그 몇 가지만 지키면 발전 없이 계속되는 일이에요. 또 이게 종교 단체의 매력은 내가 가면
나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죄 짓지 못하게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모스크바 교당에 계시는 전도연 교무님이 원불교 경전 번역하기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그 번역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5명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하고 전도연 교무님하고 둘이서 하게 됐는데 2년 지나서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그냥 저하고 교무님하고만 남았는데 제가 든 생각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따질 것이다. 근데 이제 누가 번역했냐? 저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뭐야? 화학하는 사람이다. 그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하면 내가 전문가 돼야 된다. 근데 전문가 되려면 화학 포기하고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학사, 석사, 박사 다 받으려면 이게 몇 년이요. 지금 그 화학만 했던 것이 그때 10년 공부만 하고 5년 동안 연구소 다니고 15년인데 근데 출가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이런 번역 전문가가 되려면 출가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로 다 퍼즐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우셨지만 가장 힘든 것이 직장 사람들한테 교수님한테 나는 이제 그만둔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한테 많이 챙겨주셨는데 왜 그만두냐, 우리 잘못이 있냐, 뭐 할 것이냐, 이거 정말 막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뒤로 2006년부터 간사라고 하는데 간사가 이제 불교에서 행자라고 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이제 자기가 이런 종교 단체에서 출가자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보고 저는 그런 것을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2년이나 했어요. 그 2006년, 2007년 모스크바 교당에서 간사하고 그다음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영광군 길룡리에서 학사 과정을 바로 3학년 편입으로 했거든요. 3학년, 4학년 이제 영광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익산에 있어요. 2012년도에 졸업했는데 러시아 갈 줄 알았더니 발령이 한국에 났어요. 그럼 과연 원불교가 러시아에 언제 들어가게 됐고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배경 정도를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원불교가 러시아에 들어온 것이 1992년도인데 그때 그 원불교 지도자이신 4대 종법사 좌상 종법사님이 유럽 뭐라고 해야 되나? 순방? 그 순방하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렸다. 모스크바에 계셨던 고려인들 만나고 약속하고 1992년도에 교무님들 거기 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 고려인들 만났기 때문에 일단 그 모국어 모르니까 모국어하고 그 문화를 가르쳐보자. 그래서 한글 학교 만드셨거든요. 92년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95년도에 처음 갔어요. 그때 말 배우다가 2년 지나서 그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아는 한국 누나가 연극을 했어요. 이제 그 한국 유학생들하고 그리고 어떤 극장 러시아 배우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한국에 왔는데 저는 거기 어떻게 꼈냐면 그 연출가 선생님 생각으로 나오는 음악을 음악가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때 밴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너 한국에 가고 싶지? 가고 싶다고.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때 막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고 공짜로 갔다 왔어요. 97년도에. 공짜로. 그 이게 한국에 처음 온 게 1997년도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어가. 근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화, 가르쳐서 변화시키기. 물론 이게 그 어려우니까 대부분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오셨는데 오면 바로 이게 사람을 가르치고 뭐 우리 이런 대단한 위대한 법이 있으니까 우리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실천해야 그 모습 본받아서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 접해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 가장 쉬운 그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인 것 같아요. 한글 학교나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자연스럽게 와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유혹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자기 종교 요소를 막 남모르게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근데 남모를 것 같지만 금방 알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망의 정도가 이게 보통 정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는 종교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법회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가셔도 되고. 가시는 것이 좋고 궁금하신 분은 원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뭐 남으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한두 명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으면 이제 입교하고 그때 출발할 때 한국어 교과서도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배우는 그때 원불교가 한국어를 잘 가르친다고 대사관에서 인정하게 됐는데 원불교 교과서를 모스크바 전도연 교무님한테 써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위한 책이니까 한국어 교과서이니까 한국 분이 쓰는 것은 이게 맞고 그다음 러시아어 부분은 러시아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때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그 한국어나 뭐 한국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다 어디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유일한 사람은 저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한국어 교과서를 쓸 거라고 알게 됐는데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야, 너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 그 도와주라.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연 교무님이 한국어 교과서를 기초, 중급, 고급을 3권 4년 안에 그렇게 쓰셨는데 러시아어 부분을 제가 같이 도와드렸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퇴근해서 제가 교당에 가요. 거기서 밥 먹고 저녁에 작업하고 교당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좌선하고 교무님들하고 좌선하고 밥 먹고 출근해요. 그다음 이제 퇴근할 때 다시 교당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교당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다시피 4년 동안 4년 했어요.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들었어요. 거기 사셨네요, 아주.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숫자가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늘어났어요. 건물에 다 못 들어갈 만큼. 다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기가 시작할 때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선착순 1,200명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학기에 오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 많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이라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하는데 원광학교를 주말에만 했는데 세종학당까지 하게 됐으니까 일요일에 원광학교하고 세종학당은 이제 화수 목금. 그러면은 모스크바에 계신 유학생분들도 거기 가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보고 싶다. 만약에 안 가르치면 이게 그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유학생들도 그게 아주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그냥 대학교에서 내가 러시아어 전공한다 하면 러시아 학생들하고 만나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나오니까 그냥 한국어 하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관심 갖고 여기서도 러시아로 배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막.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저도 매우 하고 싶었는데 교무님이 저에게 너 사투리 써서 안 돼. 너한테 배우면 사람들 다 사투리 쓸 거야라고 해가지고 저는 끝내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이. 그죠? 그전에 어쨌길래 과거에는 어땠던 거니? 사투리가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막네. 야, 참. 내가 가르쳤으면 애들 다 전라도 러시아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아깝다. 구수한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어디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기 하면서 그 시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시기만 알아들으면 맞아요. 의미를 알아야 돼. 다 알아듣죠. 그럼요. 자, 그렇게 원불교가 언어와 문화 활동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한민족 대축제라는 굉장히 큰 페스티벌을 모스크바에서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도 한국에서는 종교가 달랐는데 모스크바 유학생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일원으로서 도움을 주면서 원불교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입교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도 벌써 막 500명, 600명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 전통 놀이라든가 즐기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큰 행사가 됐더라고요. 5천 명이 넘을 정도면은 매우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도 한민족 축제로 시작하다가 지금 고려인들도 오고 러시아 민족도 오고 그리고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다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노는 자리가 되니까 한노 우호 축제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죠. 점점 그 어떤 그 뜻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한국에 97년도에 잠깐 왔다 가셨고
2008년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사실 문화가 많이 비슷한 점도 있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왜 이렇게 똑같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까지도 예를 들면 술 먹고 죽자 이런 것도 이제 어디 유럽에 가면 없어요. 그런 게. 음주가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화학과 다닐 때 거기 이제 유럽 외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똑같은 어떤 술자리여도 처음에 서로 반갑게 만났다가 나중에 그 서로 공감 안 되는 주제가 생기면 어떤 딱 벽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근본적인 게 어디서 오냐면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 근데 러시아 문화는 철저히 공동체예요. 근데 한국도 역시 똑같은 어떤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막 벽까지 생기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 제가 왜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막 했어요. 그 좋은 면도 많지만 또 부정적인 면까지 이렇게 또 어떻게 똑같냐. 닮은 게 많다. 근데 이제 그 또 서로 다른 문화도 없진 않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문화도 접하고 그렇죠. 이제 예의범절 같은 거나. 배우고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종교 집단에서 이제 일반 사회보다 보수적이죠. 강도가 이제 더 있을 수 있어서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오히려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나간 분들 많거든요. 교무님으로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실 거고 개인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익산총부 국제부에 있으면서 원불교 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차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런 경전 같은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게 끝이 없어요. 그런 번역 작업 같은 것도 계속해서 목표 의식을 갖고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발령이 이제 한국으로 났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 계시는 거고요. 발령이 어디로 날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럼 교무님은 이제 교무 종교인의 생활도 하지만은 또 개인의 생활도 있을 건데 이런 교무님의 취미라든가 그런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 어떤 것에 또 많은 또 시간을 할애를 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또 언어도 좋아해요. 원불교 수행법 중에 유무념법이라고 있어요. 유무념이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유념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실천하면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그런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악기든 언어든 다 이렇게 늘거든요. 그러면 교무님은 취미생활로 음악과 언어 배우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무지칼ная школа 그 음악 학교 거기서 아코디언 배웠어요. 그다음 이제 기타를 선물 받았는데 교무님 기타를 정말 잘 치세요. 네, 한번 들어봤는데 기타를 되게 잘 치시고 밴드 활동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교무님이 노래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백만송이 장미를 러시아 버전, 한국 버전으로 같이 불러주시는데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녹음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그리고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몰랐는데 박형환 씨를 만나서 그 이런 캐스트를 한다고 그렇게 듣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있는 오해나 또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그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요즘 러시아가 많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공격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알려면 다양한 이제 정보가 필요하고 그 한편에 있는 정보로서는 이게 확실히 알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있는 박형환 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루사포비아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루사포비아가 무슨 말이냐면 루소는 러시아 관련, 포비아는 공포증, 공포주의, 러시아 공포주의. 지금도 굉장히 그게 날카로워졌고 심해졌는데 그래서 한쪽에 있는 홍보로만 러시아에 대해서 알면 확실히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루사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많은 나라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무님께서 저희 11월 5일 날 진행되는 불곰 파티에 연사로 또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또 특별히 연주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연주해 주실지는 그때 당일날 행사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만송이 장미 신청했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앵콜곡도 준비해. 아, 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